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YTN 뉴스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정상회담을 하죠? 외교 참사에 이런 만큼 무시를 당하고 그런 문 대통령을 구해주기 위한 김정은의 배려라고 봅니다. 남북관계 틀어지고 북미관계 틀어지기를 바라는 웃는 사람들,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그 사람들은 진정한 보수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오늘 의총을 했죠. 2차 남북 정상회담에 혹평을 낸 자유한국당 입장 듣겠습니다. 1부에서 백성주 의원 만나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 날치기 처리는 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린 국고였다.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정책을 뒤집었으며 최저임금 노동자를 운영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고법원 설치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게 조사 결과인데요. 거기에 대해 사법부수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강등기 코너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정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A lot of people are working on it. It's moving along very nicely. So we're looking at June 12th in Singapore. That hasn't changed.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미 회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3부에서 의제와 전망, 고유한 동국대 교수 함께 짚어봅니다. 이어서 4부에서는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짚어보는 민심의 향방, 지선아 사랑해,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그리고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5월 28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한반도 정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일련의 사항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이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덕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방금까지 국회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국회에 있었던 일은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동북아 정세 또 남북미 정세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의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보통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면 타고 있는 사람은 좀 그렇게 위태하게 안 느껴요. 예. 조금 원심력과 구심력 속에서 좀 안전하다는 걸 믿고 타고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위태하게 보이는데 이번에 남북한 미가 보이는 정치애들은 타고 있는 사람, 특히 북한 김정은이라든지 트럼프가 여러 정책 결정을 예측 불가능하게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보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팽팽한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죠.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상황의 어떤 주도권을 예정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취소함으로써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회담 성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북한이 보여왔던 행동을 보면 미국이 저렇게 나왔을 때 또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지 않겠냐 했습니다만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은 어때요? 북미 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그 회담 취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 사실상 그 의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제를 논의하고 그 합의 수준을 논의하지 않는 북한이 안 나타났어요. 예. 이것인데 그 지금 성김 옛날 주한미국 대사도 지냈고 지금 필리핀 대사를 하고 있죠. 예. 한반도 문제 정통한 분인데 이분이 팀장이 돼서 판문점에서 의제와 관련해서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서 실무 접촉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까지 뉴스로는 그렇게 많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를 향해서 미국의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이 그 준비팀을 이끌고 싱가포르를 떠났고 북한도 그 싱가포르로 보내서 의전 경호와 관련된 실무 논의를 준비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담 자체는 성사될 것으로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입니다. 그래서 회담은 성사될 것인데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어떤 그런 성과를 볼 것인가는 예. 실무 의제를 다루는 실무팀의 합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트럼프식 합의의 핵심은 북한이 갖고 있는 과거 이미 개발한 핵과 미사일 또 현재의 핵 그리고 미래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자 수준까지 모든 핵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트럼프의 요구입니다. 예. 트럼프는 이것을 만족스럽게 해줄 경우에 북한에게 체제 보장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죠. 예. 트럼프의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것인가가 관건인데 북한으로서는 좀 이제 체제 보장에 대한 약속이 미뤄지면은 또 북한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 핵의 폐기 문제에 대해서 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은 실무 접촉에서 다 좀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만약 6월 12일 예정대로 열린다면은 낙관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겠어요? 성사가 되면 미국에서도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늘 스스로도 평가를 성공했다 하겠죠. 예. 성공했다는데 미국과 북한 또 합의가 처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94년에 미국과 북한 간의 기본 합의서가 있었고 2002년에도 북한과 미국 간의 북미 공통 커뮤니케라는 걸 발표했는데 예. 문제는 합의 이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간직히 봐야 됩니다.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하냐 그것도 중요하다.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갈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 예. 좀 더 우리는 시간을 갖고 이행이 되는가를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그 2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지방선거용 평화쇼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그 얘기를 어디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홍 대표가 한 얘기를 예.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 네. 남북한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고 다만 그 북한 핵 폐기와 관련된 어떤 그런 우리 요구가 관철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것이 또 그 메시지 속에 보면 이제 이런 그 남북 정상회담 이런 문제들이 안보 이슈들이 하나의 그 국내 정치에 이용돼서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는 있는데 이걸 지방선거용 평화쇼다 이런 것은 오히려 제가 용어를 못 봤는데요. 예. 적절하지, 뭡니까, 그 용어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남북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폐기 또 7개 항에 트럼프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이 관철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이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선거에 평화쇼고 말했다고 한다면은 좀 부적절한 거였고,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들으셨다고. 지금 SNS상에 쭉 내용을 쭉 보시면은, 그런 말은 아니고, 아닐 거라고. 남북관계 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우리 당의 입장이 관철되기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도 나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 하던데. 아니, 그거는 글에 나와 있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또 영상으로 찍혔다고 하는 게 말이 있으니까요. 조금 뭐 그거를 뭐 사실하게 확인해 보면 될 거고요. 뭐 알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예. 그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짧은 글에 보면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와 관련돼서 자유한국당이 그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핵 비핵화가 담겨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비핵화가 다른 건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예, 이거는 저도 이 용어의 차별화를 두야해서 생각하는데 예.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등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형 개발 생산 배비 접수 반입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91년도 선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92년에 발효됐는데 이 선언을 우리는 쭉 지켜왔어요. 예. 북한은 이것을 파기했죠. 그렇죠. 여섯자 핵실험하고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한반도의 비핵화 성공은 북한이 파기한 약속을 북한이 지키면은 이 한반도 비핵화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이 내용만 들어가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공된다는 입장인데 예. 그 북한이 좋아하는 용어는 한반도 비핵화라 해서 이 용어를 뛰어넘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사용에서는 우리 주한미군과 관련돼서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의 군축까지 포함되는 용어로 북한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선에는 좀 더 그 한반도 비핵화를 파기하고 있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에 북핵 폐기,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이 내용으로 키워드를 삼자 이런 데 대해서 원내 수석 간에 그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현재 우리나라에 핵이 없지 않습니까? 다 전술핵도 그렇죠. 철수했고. 예. 네. 근데 굳이 80년대 말에 미군이 갖고 있는 핵도 철수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가장 큰 핵심 요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더 명료하게 북한의 핵 폐기 이 내용을 넣으면 한반도 비핵화 완성이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핵 비핵화라고 이야기하는 게 남한은 핵을 갖고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북한의 핵 보유지, 북한의 핵 보유 아닙니까, 사실상에? 예. 그래서 북한 핵을 폐기하면 대단히 한반도 비핵화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 핵 폐기를 조기에 완성하자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용어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용어일 뿐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 이야기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2007년에 그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이 문제가 합의되어서 추진이 안 되었죠. 예. 안 되었는데 이 방안은 종전선언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종전선언이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화관리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정전관리위원회를 대체하는 평화관리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또 관련국가의 또 합의도 필요하고 특히 북한 핵 폐기 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이 많은 논의들이 북한 핵 폐기 완성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완성 이후에 하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연 문 대통령의 외교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외교적인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은 예. 그 당시보다는 시간이 좀 지나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평가하기 좀 이르다. 우리 한반도 역사에 남북 관계 역사에 또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지금 그 6.15 공동선언도 있었고 14 공동선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일들이 많았지만은 이것이 뒤에 그 역사적 평가는 그 좀 더 이행과 관련해서 결과물과 관련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평가할 것이 역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골자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회 앞에서는 계약을 중단하면서 노동계가 반대 투쟁을 벌였었죠. 지금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 현장에 계시는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 잠시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한입니다. 예, 지금 혹시 어디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 집회가 다 마치고요. 네. 그래서 집회는 다 해산했고, 저희들 또 시한부 파업이기 때문에 파업은 마쳤고 해서, 네. 이제 저희들은 다 이제 집회 장소는 해산하고 이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 표결 전에 그 시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국회가 마지막까지 저희들을 좀 통과시키지 말고, 어쨌든 노사 중심성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그 제도와 유도를 함께 하자라고 아무래도 제안을 마지막까지 어쨌든 좀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최저임금 10,000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임기 내에 하겠다. 예. 그리고 올해도 굉장히 높은 인상률이 예상이 되고 하는데 지금 이런 개정안이 통과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000원 이렇게 하는 게 숫자에 지금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상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2,500만 원 이하의 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 해당되고요. 예. 그리고 2,500만 원 이하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10,000원이 돼도 약 8,000원이 조금 상회하는 정도 수준의 인상 효과만 낳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말로만 10,000원이고 실상은 10,000원이 안 되는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를 산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외적으로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지금 민노총이 이런 시위를 하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최저임금법이 88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게 30년 동안 사실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상 지난 박근혜 정권 때는 평균 박근혜 정권 5년의 기간 동안 사실 한 7%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이 체감 효과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 10,000원, 지금의 계약되기 이전의 제도 하에서의 10,000원이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또 주장도 했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기대가 있었고 지난해에 또 최저임금이 상승되면서 많은 기대치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 직후부터 이른바 이제 정치권, 재계, 또 경제 관료들에 의해서 흔들리더니 결국은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지 못한 채 사실상 이제 그걸 놔두고 그냥 산입범위를 계약하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하는 10,000원의 행복이 아니라 10,000원이 돼도 사실 지금은 절망적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본급에 상여금과 식대 차비까지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여금까지는 그렇다 쳐도 식대나 차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었는데 이게 다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산입범위 논의를 하게 되면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위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집권 여당이 아무리 어디까지만 하겠다라고 할지라도 이 산입범위 확대 요구를 재계나 아니면 각 경제계나 이런 데에서 경영계에서 요구받고 있는 이른바 이 적폐 야당 이들로부터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이 논의를 하는 게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렇게 묻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이 통과됐으니까요. 지금 민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투쟁 방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사실 지난번에 경총과 그다음에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자라는 또 합의안을 또 국회에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 어쨌든 노사정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냉각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올해에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의 제도와 저렇게 최저임금 제도를 완전히 흐트러뜨려 놔서요. 조서 입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좀 세운 후에 저희들 대응할 계획이고요. 자, 이것의 주된 어쨌든 이후에 법이 결정되면 정책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이고 지금의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에게 이 부분들을 극복할 대안이 있는지 노동 존중이라고 하는 걸 지속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나 아니면 해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듣고요. 다음에 스튜디오 한번 나와주세요. 좀 길게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 병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부터 한번 해보죠. 네. 이번이 세 번째 조사라고요. 네, 3차 조사입니다. 짧게 뭔 일이 있었는데 3차 조사였습니까? 뭐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하는 뭐 블랙리스트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특별조사단이 꾸려져서 여러 가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법원행정처 내부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문건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일단 이 저번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원이 가장 목을 맸던 게 상고법원의 신설이었어요. 네. 근데 상고법원의 신설과 관련해서 쉽게 말해서 좀 정부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하자라는 것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정부의 이런 판결을 활용하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러면 정부랑 잘 얘기해서 그렇죠. 상고법원을 얻고 정부가 원하는 판결을 해주자 뭐 이런 거예요? 약간 그런 냄새가 나는 문건이 나오고요. 딱 그렇게 단정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같은 경우에 그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죠. 이제 그런 것도 활용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어떤 기관보다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성이 유지돼야 될 법원에서 뭔가 특정한 뭐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딜을 했다라는 의혹을 사기 충분한 문건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판사 개개인의 성향을 가지고 뭐 블랙리스트가 있네 없네보다 이게 오히려 더 파장이 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원래 시작은 판사 개개인의 성향이 어떠냐, 그 사람이 뒷조사를 좀 했다든지 뭐 가정사가 어떻다, 재산 관계가 어떻다 이런 내용들을 좀 뒷조사했다. 뭐 얘가 좀 너무 진보 성향이다. 뭐 이런 내용 그 처음에 중심이었는데. 문건을 열어보니까 그것보다 더 황당한 내용들이 많았던 거죠.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런 내용도 있어요. 헌재와 대법원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경쟁 관계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국정에 더 협조적이냐를 보고 현안을 뭐 챙겨줄 것이다. 따라서 헌재보다 더 협조적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정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이런 문건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사법부가 무슨 협력을 해? 사법부는 그냥 뭐가 나오면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삼권 분립 배우지 않나요? 그렇죠. 사회시간에. 이거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삼권 분립도 분립이 중 가장 독립적이어야 된 기관이 저는 법원이에요. 법원이 무언가 특정 성향 아니면 친정부적인 판단을 하면 그러면 이제 재판부를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하잖아요. 근데 무슨 분쟁이 생기면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법원인데 법원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사회가 작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너무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상고법원이라는 게 좋은 면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상고심 판단하는 게 4만 건쯤 돼요. 근데 그 대법원 판사들만 가지고 이 상고심을 다 판단하기가 사실 좀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판단이나 뭐 판례를 바꿔야 되는 거 이런 것만 대법원으로 가고 나머지 간단한 일반 민형사 사건들은 그냥 상고법원에 처리하자. 이게 골자예요. 근데 들어보면 괜찮죠.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상고법원이 생기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아니 대법원에 재판을 받을 일반의 국민의 권리가 있는데 어떤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고 어떤 사건은 상고법원으로 가고 요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좀 기수가 높은 판사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 갈 길 열어주는 것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갈 길을 열어주면 누구 힘이 제일 세질까요? 대법원장의 힘이 제일 세지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판사도 많아요. 근데 또 이제 그 반대하는 판사들의 또 뒷조사까지 했던 게 좀 확인이 돼서 좀 그럼 상고법원은 일반 판사들의 수건인 거예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수건인 거예요? 네, 이게 상고법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대법원의 수건 사업이었던 게 맞습니다만 사실 조금 넓혀서 상고제도 개편 또는 개선이라는 의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법부의 오래된 어떤 수건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상고심을 개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고법원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사실 뭐
외국의 경우에 주로 많이 쓰는 것인데 상고 허가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정서상 상고 허가제가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제일 원하는 건 상고 허가제인데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나오는 것이 사실 이 상고 법원이었던 거죠. 대법관을 늘리게 되면은 이게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 수가 확 줄어든다라고 해가지고 대법관 늘리는 것은 좀 자제하고 그래서 상고 법원 어떻게 보면 좀 차선책 비슷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자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좀 과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상고법원의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법원 그 판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 모임, 인권과 사법제도 연구 모임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모임을 해체하려고 강제 해체를 시도하는 그런 정황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방금 그 뭐 해체 정황도 이제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3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요. 자체 조사죠. 그렇죠. 대법원이. 그런데 뭐 블랙리스트 실체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지금 3번째 조사에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 대법원이 문제점은 있는데 그러나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사실도 있고 그런데 관련자 고발 등 후속 조치는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돼서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그럴 거 뭐하러 조사했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특별조사단이라고 하면 수사권은 없으니까 강제로 뭐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 1차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부 어쨌건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현재 특별조사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에 일절응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조사단은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여기서 손을 털고 이제 여기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고발하기까지는 좀 법원 내에서 좀 부담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상고법원을 반대해서 뭐 성향 분석당하고 뒷조사 당했던 분이 한 판사가 이제 형사고발 차판사 청원판사 맞나요? 그렇죠. 네. 형사고발을 할 입장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형사고발을 하면 이제 검찰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법원 입장이 진짜 부담스러운 거예요. 대법원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법원 내부에 좀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 조금 전에 제가 이 특별조사단이 이제 브리핑을 따로 했었거든요. 조금 전에 하고 제가 바로 마치고 쫓아오고 있었는데 그 조사단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조사단이나 법원 행정처 혹은 대법원장이 이 검찰 수사를 의뢰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의뢰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 사건을 나중에 언젠가는 재판을 하게 될 텐데 그 재판부에 일정한 지침을 주는 게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다. 다만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검찰 수사로 넘어가겠다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의 확정적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뭐 지켜보면 나올 거고요.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 전에 팟빵 앱으로 문짱엄지청님께서 잘못이 있는데 처벌을 받을 사람은 없다? 이렇게 물음표를 남겨주셨어요. 우리 얘기랑 일맥상통한 그런 얘기 같고요. 또 예스 앱으로 최진주님께서 두 분 혹시 미얀마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랑군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항상 잘 듣고 있답니다. 앱으로 들으시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명희 이사장이 경찰 소환됐습니다. 네. 오늘 소환된 거죠? 네, 오늘 아침 10시에 소환됐죠. 그 폭력으로는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재벌 총수 부인으로. 어찌 보면 창피한 거죠. 네네. 재벌 총수 부인이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예. 근데 이제 폭행도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 일단 지금 피해자 확인된 거는 11명이라고 하네요. 예. 11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경찰 조사가 사실 소환이 늦었다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그거 다 회유할 시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그게 아니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제일 부담스러운 게 기껏 조사를 다 했더니 이제 피해자들하고 합의해가지고 피해자들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단순 폭행은 처벌을 못 합니다. 그게 이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피해자 수를 최대한 늘려서 피해자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제 상습이라는 단어 앞에 붙일 수 있거든요. 아, 상습 폭행. 네, 상습 폭행이 되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좀 많은 피해자 제보를 받고 피해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늦어진 거고요. 경찰은 딱 보니까 상습 폭행으로 의율하겠다는 의지가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폭행은요? 특수폭행은 일단 진술은 나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분이 그 나무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명희 씨가. 그래서 그 관련된 가위를 던졌다? 경비원한테 집어던져서
발 앞쪽에 떨어졌다. 굉장히 예. 구체적입니다. 예. 또 하나는 화분을 집어던졌는데 안 깨져서 다시 들어서 깨질 때까지 던졌다. 예. 그게 사람을 향해 던졌으면 그것도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관련자 진술 외에 추가로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좀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특수폭행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이게 원래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상습폭행으로 좀 의율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 하다 보니까 특수폭행까지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 최근 들어서 이게 이 사건이 워낙에 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이번에 이참에 좀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된 것 같아요. 아마 경찰 수사가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약간 성과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네. 증거가 있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언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안 될 테니까. 이명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다른 건 다 인정하지 않고 그 인천의 호텔 공사장 CCTV 찍힌 거. 네. 그것만 인정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명희 이사장의 입장이 대한항공 자료가 한번 나왔었죠. 예? 그걸 읽어보면 세상 착한 분이에요. 진짜 세상 착한 분이에요. 그거 보면 딱 한 번 화를 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살면서 딱 그때 살다가 하필 CCTV 찍혔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경찰이 진술 외에 어떤 추가적인 증거를 좀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진짜 진술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 CCTV도 없고. 그 당시에 무슨 병원에 가서 무슨 진단서를 떼어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피해자들의 피해 유형이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좀 내용의 일관성이 다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는 그 말 그대로 진술만 가지고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 다양한 피해자를 수집을 해서 아마 피해 유형 비슷하겠죠. 뭐 다 알잖아요. 우리 뭐 굉장히 하이 옥타브의 욕과 뭐 뭘 집어던지고 뭐 때리고 이런 내용들이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진술을 하신 분들이 약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에 어느 정도 대한항공 측에서 합의를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 많은 부분이 좀 거절을 하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피해자들을 대한항공 측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경우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경우는 회유도 시도했는데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누구였는지 정말 몰랐다는 거죠.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딱 10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더 많은데 누가 지금 얘기를 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합의를 시도하는 거는 뭐 이해해 준다고 쳐요. 합의야 뭐 원래 폭행 사건이 있으면 보통 합의해서 피해자 위로금 주고 끝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있었던 일을 없었던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회유잖아요. 근데 지금 회유 정황이 있다라는 게 그것 때문에 오늘 아마 경찰에서도 저는 오늘 조사가 끝나면 잘하면 사전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거 방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현민 씨는 뭐 단순 폭행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잖아요. 그때는 제가 할 때 신청하면 검찰이 안 받을 거라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조현아 씨 같은 경우는 항공법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구속된 거고 이번에 조현아 씨도 다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조현민, 조현아, 이명희 전부 다 구속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명희 이사장은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피해자가 너무 많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시겠지만 밀수와 관련돼서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이메일 증거들이 나왔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기내식 하는 그 계열사 쪽에서 그쪽에서 또 이제 다량의 또 물건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까지 합쳐지면 사실 이거는 영장 청구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지켜보면 되겠네요. 오늘 좀 앞에 인터뷰가 길어져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정각에 7시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